녹정기, 김용 원저, 제10권 9장. 9. 그림을 그려 상주문을 만들다. 귀인왕은 말했다. 우리가 언제 오삼계를 도와준다고 말했소? 유대홍은 말했다. 두 분은 오역적을 도와주려는 뜻은 없으나 이 일이 만약 성공한다면 오역적이 기세를 크게 떨치게 되어 다시는 그를 제압할 수 없게 되오. 귀신수는 나직이 말했다. 비키시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자 유대홍이 두 팔을 벌리고 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귀신수는 왼손을 앞으로 뻗어 그의 가슴팍을 움켜잡으려 했다. 유대홍이 손을 뻗어 이를 막았다. 순간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손바닥이 서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유대홍은 잠시 비틀거리더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귀신수는 말했다. 나는 그저 오할의 힘을 썼을 뿐이요. 오립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대가 온 힘을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사형제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귀종이 이렇게 말한 후 두 손을 들더니 한 손은 움츠리고 다른 한 손은 뻗어내었다. 오립씨는 팔을 뻗어 이를 막으려 하였다. 귀종이 두 손을 다시 움츠리자 오립씨는 허공을 막는 셈이 되었다. 귀종은 그의 두 팔이 움츠러들었을 때 번개와 같이 두 손을 뻗어 그의 가슴팍 요혈을 움켜잡았다. 진근남이 달려들면서 권했다. 모두 다 절친한 친구이니 무공은 사용하지 말도록 합시다. 위소보가 말했다. 서로 다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지요.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귀 나으리께서 이긴다면 우리들은 세 분이 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후배가 궁 안의 사정을 두 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인왕이 말했다. 만약 그대가 이긴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일을 잠시 연기하는 거지요. 오삼계가 죽은 후에 우리가 다시 황제를 노리고 손을 써도 될 것입니다. 위소보의 말을 듣고 귀인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우리 편 사람들끼리 먼저 싸우게 된다면 몫이 집안에서는 10중 8구 오랑캐 황제에게 전가를 할 것이니 이 일은 해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차라리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둘째 날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수는 위소보에게 말했다. 내가 졌을 때 억지를 써서는 안 돼. 위소보는 웃었다. 사내 대장부가 한마디 말을 내뱉으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뒤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랑캐의 소황제가 저의 애비도 아닌데 어째서 그를 감싸고 돌겠습니까? 하지만 이기려면 영웅답게 이겨야 하고 지더라도 솔직담백해야지요. 누가 이기고 지든 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진근남은 그의 최후의 한마디가 퍽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하여 우리가 대업을 이루는데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실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점을 쳐서 결단을 내린다고 했으니 우리가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는 것도 뜻이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투지 말고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귀인왕이 귀종을 보며 말했다. 얘야, 손을 놓아라. 안 놓겠어요. 저분 소형제가 주사위를 던지며 놀잔다. 귀종은 크게 기뻐서 즉시 손을 풀었으며 오립신의 가슴팍을 잡고 있던 혈도를 풀어주었다. 오립신은 가슴팍이 시큰거리고 아픈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또한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아 끊임없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귀 도련님, 주사위를 꺼내도록 하시오. 그대의 것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귀종은 말했다. 주사위? 나는 없는데? 너에게도 없니? 위소보는 말했다. 나도 없소. 어느 분께서 주사위를 가지고 계시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하나같이 생각했다. 노름꾼도 아닌데 주사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귀인왕이 말했다. 주사위가 없다면 동전을 던져 판가름하는 것이 좋겠군. 위소보는 말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친이병 가운데는 주사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제가 물어보도록 하지요. 그는 빗장을 뽑고 문을 열더니 대청에서 나갔다. 동쪽의 대청에서 나와 다른 대청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사위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법보였다. 하지만 당장 품속에서 꺼내면 귀씨 부부가 반드시 의심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대청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동쪽 대청으로 되돌아가서 웃으며 말했다. 주사위를 찾았습니다. 귀인왕은 말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주사위 노름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귀 도련님, 그대는 어떻게 내기를 하는 것이 좋겠소? 귀종은 주사위를 들고 말했다. 내 그대와 정확함을 겨루도록 하지. 그는 손가락으로 주사위를 튕겼다. 그러자 쨍쨍하는 소리와 함께 두 알의 주사위가 날아가더니 두 자루의 촛불을 끄고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주사위가 판자 벽에 박혔다. 군웅들은 이를 보고 일제히 칭찬했다. 훌륭한 재간이군. 위소보는 말했다. 주사위를 던질 때는 점수에 높고 낮은 것을 겨루지 암기의 재간으로 겨루는 것은 아닙니다. 귀인왕은 말했다. 그렇지. 그대들 두 꼬마가 한 번씩 던지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긴 것으로 하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 번만 던졌다가는 그가 운수가 좋아 단번에 36점을 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각기 3번을 던져 3판 양승제로 하지요. 귀종은 던지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쁜 일인지라 말했다. 우리는 똑같이 300번을 던져 200번을 이긴 사람이 이긴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귀인왕은 말했다. 그렇게 귀찮게 할 게 뭐람. 각자 3번만 던지면 돼. 서천천은 판자벽에 박혀있던 두 알의 주사위를 파내어 탁자 위에 놓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귀 도련님, 그대가 먼저 던지십시오. 귀종이 주사위를 들고 싱글벙글 웃으며 주사위를 던지려 하는 순간 귀인왕이 말했다. 잠깐. 그녀는 고개를 돌려 목검성과 유대홍에게 물었다. 이번 내기에서 만약 우리가 이긴다면 모광부는 이를 인정하겠소? 유대홍은 귀신수에게 일장을 얻어맞아 가슴속에 기혈이 끓어올랐었는데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상대방이 그저 5할의 힘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선배 영웅이라 결코 헛소리는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정말 황궁으로 들어가 황제를 찔러 죽이려 한다면 모광부의 사람이 어떻게 그를 저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목검성은 말했다. 하늘의 뜻이 어떠한지 두 분이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소이다. 귀인왕은 말했다. 좋소. 그는 귀종에게 말했다. 던져라.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귀종은 6알의 주사위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가장 높은 것이 6점이고 가장 낮은 것은 2점이군. 그리고 커다랗게 움푹 꺼진 구멍도 있네. 귀인왕은 말했다. 커다랗게 움푹 꺼진 그 구멍이 1점이란다. 귀종이 말했다. 이상하다. 4점은 붉은 색깔이네. 그는 오른손을 쳐들었다가 탁하는 소리와 함께 내리쳤다. 6알의 주사위가 모두 탁자 위에 박혔는데 위로 향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6점짜리였다. 그는 손바닥 위에다가 주사위를 얹어놓고는 6알의 주사위의 1점들이 모조리 위로 향하도록 한 이후 후딱 뒤집어 내려쳤으니 자연히 6점짜리가 위로 향하게 마련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다. 폐병쟁이 같은 녀석이 보기에는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데 내력이 이토록 심오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사위를 그따위로 던지는 것을 보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귀인왕은 말했다. 얘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탁자를 툭 쳤다.
그러자 6알의 주사위가 툭 튀어나왔다. 사람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귀인왕은 주사위를 들고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굴리며 말했다. 굴려서 나와야 그것이 바른 점수이다. 그랬군요. 귀종은 어머니의 흉내를 내서 주사위를 들고 가볍게 탁자 위에 던졌다. 주사위가 떼고루루 구르다가 멈추었는데 합쳐서 20점이었다. 6알의 주사위가 20점을 냈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위소보는 주사위를 들고 새끼손가락으로 몇 번 두들겨서 암암리에 수작을 부리고서는 부르짖었다. 다 먹었다. 그는 주사위를 던졌다. 5알의 주사위가 굴러서 17점을 내었고 마지막 한 알은 계속하여 구르고 있었다. 그가 수작을 부린 수법에 의한다면 이 주사위는 반드시 6점이 나와 23점이 되어 첫 번째 판을 이기게 되는 것이었다. 그 주사위는 굴러가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조그만 구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곳은 바로 귀종이 조금 전 주사위를 쳐서 낸 구멍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 주사위는 갑자기 멈추었는데 하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1점이었으니 모두 합쳐 18점으로 위소보가 지고 말았다. 탁자 위에 구멍이 있으니 이것은 계산에 넣을 수가 없소. 위소보는 주사위를 들어 다시 던지려고 했다. 징긋 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첫 번째는 내가 졌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도 2번 남았으니 반드시 내 너를 이기고 말 테다. 그는 주사위를 귀종에게 내밀었다. 귀종은 의기양양해서 던졌는데 이번에는 9점밖에 나오지 않았다. 몫이 집안의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이기게 되었다고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위소보는 네모난 탁자의 한 모퉁이로 가서 탁자 위에 난 6개의 구멍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놀랍게도 4알이 6점이고 2알은 5점으로 34점이 나왔다. 2알의 주사위 숫자만 친다 하더라도 이긴 셈이니 그야말로 싱겁기 짝이 없는 승리였다. 쌍방이 각기 한 번씩 승리를 했으니 세 번째는 결승전이었다. 귀종이 대뜸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는 한참 동안 돌다가 31점이 나왔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은 점수였다. 몫이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며 속으로 31점을 이기려면 정말로 높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고 걱정했다.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34점을 낸다면 너를 이길 수 있다. 위소보는 새끼손가락을 손바닥에 갖다 대고서 몰래 주사위의 위치를 제대로 가늠한 후에 가볍게 굴렸다. 그러자 6알의 주사위가 탁자 위에서 하나하나 돌아가더니 멈추어 섰다. 6점, 5점, 5점, 6점, 4알이 이렇게 모두 높은 점수가 나와 이미 22점이나 되었다. 5번째 알이 다시 6점이 나와 28점이 되었다. 최후의 한 알은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만약 3점이 나오면 쌍방은 무승부가 되어서 한 번을 더 던져야 했다. 그러나 1점이나 2점이 나오면 지는 것이고 4, 5, 6점이 나오면 이기는 것이었다. 현재로서는 이길 가능성이 더 큰 셈이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사 3점이 나와 무승부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던진다면 너는 반드시 재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주사위가 빙글빙글 돌며 바로 6점에서 멈추려고 하는 것을 보고 부르짖었다. 좋아. 멈춰라. 그런데 갑자기 주사위가 더욱 빨리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누가 수작을 부렸다. 힐끗 보니 귀신수가 주사위를 향해 미미하게 입바람을 불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때 그 주사위는 멈춰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푹 꺼진 구멍이 하늘을 향하게 되었는데 바로 1점이 나왔다. 위소보는 놀랍기도 하고 울화가 치밀었다. 주사위를 던져 수작을 부리는 사람은 무수히 보았지만 숨을 내쉬어 주사위를 돌리는 사람은 오늘 처음 보았던 것이다. 이 늙은이의 내력은 고강하기 이를 데 없어 기를 모아 입바람이 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한 알의 주사위가 6점에서 1점으로 돌아가도록 부러져쳤는데 조금 전 귀종이 31점을 내었을 때도 운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옆에서 입김을 불어 도와준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았다. 위소 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귀 나으리, 그대는 휙휙휙. 그는 입술을 모으고 숨을 내뿜는 신용을 하였다. 귀신수가 말했다. 29점, 내가 졌다. 그는 손을 뻗쳐서 그 6알의 주사위를 들고 엄지손가락과 중지 사이에 끼우더니 콱 눌렀다. 그러자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사위가 깨지더니 적지 않은 수은이 흘러나와 탁자 위에 흩어졌는데 수은은 수백, 수천 알에 가늘고 둥근 구슬이 되어 사방으로 굴렀다. 귀종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거 재미있군, 재미있어. 이게 무엇이지요? 물 같기도 하고 운 같기도 하네. 위소 보는 그가 주사위에 수은을 넣은 사실을 눈치채고 이를 폭로하는 것을 보자. 그가 숨을 불어 주사위를 굴렸던 것을 따질 수 없었다. 그는 일부러 깜짝 놀란 척하며 말했다. 주사위 안에는 수은이 들어있군요. 귀 나으리, 그대는 정말 이 후배에게 하나의 경험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주사위는 솥뼈로 만드는 것인데 오늘에서야 저는 수은이 솥뼈다귀 안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은에 물을 섞어 배합을 하는 것으로 알았지요. 황소가 밭을 갈 뿐만 아니라 수은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귀인왕은 그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모두들 더 할 말이 없겠지요? 위 형제, 그대는 황궁 안의 사정을 아무쪼록 자세히 이야기해줘야 해요. 위소 보는 눈을 들어 사부를 바라보았다. 징긋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늘의 뜻이 그럴진데 너는 두 분 선배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드리도록 해라. 그는 위소보가 무척 교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라는 한마디를 덧붙여 말한 것이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나름대로 결정한 바가 있어 말했다. 노른 빚을 안 갚겠다고 억지를 부릴 수는 없지요. 사내 대장부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는 것은 별 상관이 없지만 노른 빚만은 갚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황궁에는 집들이 너무 많으니 말을 해보았자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서형과 전형 그대들은 손님들을 모시고 계시구려. 저는 그림을 그리겠소.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두 손을 맞잡아 보이고는 몸을 돌려 객청에서 나와 서재로 갔다. 이 백작부는 강친왕이 선물한 것이라 서재에는 도서들이 잔뜩 꽂혀 있었고 탁자 위에는 벼루와 붓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위소 보는 노름 운이 나빠지게 될까봐 이 서재에는 평소 한 걸음도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말의 음으로는 책 서자와 밑질 수자가 같은 음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탁자 앞에 앉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먹을 갈아라. 그러자 하인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 백작대인은 한 번도 붓을 들고 글을 쓰지 않았다. 하인은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으며 얼굴에 탐복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즉시 정신을 차리고 과거 왕희지가 사용했다는 발룡자석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벼루에 맑은 물을 붓고 저수량이 쓰다 남긴 당나라 시대의 송연향목을 쥐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숨을 죽이고 짙게 먹을 갈았다. 필통에서 조맹부가 맞추었다는 호주의 은양 반죽에 양모털이 박힌 붓을 한 자루 꺼내 먹물에 적셨다. 그리고 송나라 휘종이 만들었다는 금화옥 판전을 꺼내 펼치고 위 부인이 글을 쓸 때 피웠다는 용내 온사향을 피워서 백작대인이 휘호하기를 공손히 기다렸다. 드디어 위소보는 붓을 잡았는데 그 모습은 정령서예의 대가다운 풍모였다. 위소보는 손을 호랑이 발톱처럼 하고 손가락에 힘을 주어 무엇을 잡을 것처럼 한 다음에 냉큼 붓대를 쥐었다. 그리고는 듬뿍 먹을 찍었다. 갑자기 탁 하는 경미한 소리가 났다. 커다란 먹물 방울이 붓끝에서 떨어져 대뜸 한 장의 금화옥 판전을 버려놓았다. 하인은 생각했다. 백작대인께서는 글씨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묵화를 그리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위소보는 그 먹물 방울의 왼쪽에다가 붓을 쭉 내려그어 구불구불한 나뭇가지를 한 가닥 그려 놓았다. 그 나뭇가지의 왼쪽에다 한 점을 찍었다. 마치 북종 이사훈의 부벽중 같기도 하고 남종 왕마일의 피마중 같기도 했는데 실로 남북 이종의 장점을 한데 모은 것이라 할 수 있었다. 하인은 서재에서 종종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뱃속에는 어느 정도 먹물이 들어있었던지라. 찬탄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소보가 말했다. 작은 소자를 썼는데 보기에 어떤가? 그럴싸한가? 하인은 깜짝 놀랐다. 그제서야 위소보가 작을 소자를 쓴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칭찬의 말을 했다. 대인의 서법은 필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 정말 독특하기 이를 데 없는 격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내리신 서예의 기재이십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자네는 나가서 장제독을 들어오시게 하게. 하인은 대답을 하고 나갔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백작대인께서는 아래에 무슨 글자를 쓰시려고 하실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어떤 자를 쓸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위소보는 소자 아래에다 하나의 둥근 원을 그렸다. 둥근 원의 아래에는 한 조각의 딱딱한 장작개비 같기도 하고 지게 막대기 같은 것을 가로로 그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한 마리 지렁이가 그 지렛대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모양을 그려 넣었다. 지렁이가 지렛대를 꿰뚫는 이 형국은 바로 아들 자자였다. 이 석자를 연결시키면 강희의 이름인 소현자가 되었다. 현자는 쓸 줄 몰랐기 때문에 둥근 원을 그려 대신한 것이다. 사실 그가 청량사에서 중이 되어 있을 때 강희가 그림을 그려서 성지를 내린 적이 있었다. 위소보는 이를 매우 부러워하고 그때 감화를 받은 나머지 삼가 천자 황상께서 행하신 바를 받들어 행하고 싶었었다. 그런데 오늘 사태가 위급해지자 그는 그림을 그려서 상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소현자의 이름을 쓴 후에 검을 한자로 그렸다. 검의 끝은 곧장 둥근 원을 찔러 들어가도록 그렸다. 이 한자로의 칼 같은 물건을 그리는데 그는 땀을 뻘뻘 흘렸다. 그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장용이 도달했다. 위소보는 금화옥판전을 접어서 봉투 안에 집어넣고 밀봉한 후 장용에게 내밀며 나직이 말했다. 장제독, 이것은 긴급히 올리는 상주문이요. 그대는 즉시 궁으로 들어가 황상께 이것을 바치시오. 내가 은밀히 상주하는 것이라고 하면 시위나 태감들이 그대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통보할 것이오. 장용은 대답하고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막품에 상주문을 넣으려 했다. 그때 서재 밖에서 두 명의 친위병이 일제히 호통치며 물었다. 이게 누구냐? 갑자기 퍽퍽하는 소리가 나면서 방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달려들어왔는데 바로 귀씨 부부와 귀종이었다. 귀인왕은 장용의 손에 들린 상주문을 보자 대뜸 낚아채더니 날카로운 어조로 위소보에게 물었다. 너는 오랑캐 황제에게 밀고 하려는 것이지? 위소보는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인왕은 봉투를 뜯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냈다. 그러고 보니 편지지 위에는 이상야릇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리둥절한 그녀는 귀신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게 뭘까요? 그녀는 다시 위소보에게 물었다. 이것이 뭐냐?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그에게 주방으로 가서 그 단자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라고 당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단자를 만들지 말고 조그만 단자를 만들어 그 단자에는 꽃을 새기도록 했지요. 그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준 것입니다. 귀신수와 귀인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색이 대뜸 풀어졌다.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은 과연 칼을 사용해서 조그만 단자 위에 꽃을 새기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 결코 황제에게 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소보는 장용에게 손짓을 보냈다. 빨리 가보시오. 빨리 가봐. 장용은 몸을 돌려 서재를 나섰다. 위소보는 말했다. 많이 준비하고 빨리 만들도록 하시오.
모두들 즉시 먹어야 할 것이오. 이것이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소. 장용은 문입구에서 대답했다. 예. 귀인왕은 말했다. 간식 먹는 일은 서두를 것 없소. 위 형제, 그대는 황궁의 지도를 그렸소? 위소보는 한 장의 옥판전을 꺼내 탁자 위에 펼치고 붓을 귀인왕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아무리 이리 그리고 저리 그려도 좋지 않군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그대가 받아 그리도록 하십시오. 귀인왕이 붓을 받아주며 말했다. 좋소. 그대는 말하시오. 위소보는 속으로 이 일을 속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문에서 시작하여 북으로는 금수교에 이르고 다시 서쪽으로 꺾어서는 홍익각, 태화, 중화, 보화 세 곳의 대전을 지나 다시 용종문에서 어선방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였다. 어선방은 위소보가 관장하던 곳이었고 그가 항상 다니던 길이기도 했다.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건청문을 지나 건청궁, 교태전, 곤영궁, 어화원, 흠안전에 이르고 어선방에서 북쪽으로 나아가면 남고 양심전, 영수궁, 익공궁, 채화전, 저수궁, 여경원, 수방제, 중화궁이 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가면 한복궁, 장충궁, 채원전, 태극전이 있고 서쪽으로 나아가면 우화각, 보화전, 수안궁, 영화전이 있으며 제차 남쪽으로 가면 서삼소, 수강궁, 잔영궁, 잔영화원, 무영전이 있고 무영문에서 다리를 지나 동쪽으로 나아가 희화문을 지나면 다시 오문으로 되돌아왔다. 이것은 자금성의 서반부였다. 귀씨 부부는 그가 반나절을 설명한 것이 겨우 황궁의 서반부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황궁의 궁전과 누각들을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만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귀인왕은 차례로 궁전과 문호의 명칭을 기록했다. 위소보는 다시 황궁의 동반부 각처의 궁전과 문호를 이야기했다. 다행히 그의 기억력은 무척 좋은 편이었고 평소 황궁의 곳곳에서 놀았기 때문에 지극히 익숙했다. 귀인왕은 한참 지나서야 간신히 황궁의 내고당 48곳의 위치를 다 그릴 수가 있었다. 그녀는 붓을 놓고 휴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미소했다. 위 형제가 이토록 명백하게 기억하는 것이 가상하구려. 정말 고맙소. 그녀는 위소보가 모든 궁전과 문호의 명칭과 위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마치 자기 집안에 있는 보물을 헤아리듯 조금도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위소보가 거짓말로 날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위소보는 웃었다. 귀 도련님이 주사위를 던져서 내기에 이긴 것이니 고마워할 필요는 없소이다. 황궁의 어전 시위는 평소 대부분 동화문 옆에 나녀위 일대에서 시중을 들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오삼계와 싸움을 하고 있는 터라 오랑캐 황제는 반드시 엄하게 경계할 것이오. 아마도 자금성 48곳 구석구석을 시위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놓아야 소현자가 나의 밀보를 전해 듣고 위사들을 더욱 많이 파견한다 해도 이 3마리의 자라들이 내가 정갈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귀인왕도 말했다. 그야 물론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궁 안에 시위는 무척 많으나 대단한 고수는 없지요. 그러나 만주 사람들의 화살을 쏘는 재간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세부는 물론 마음에 두시지 않겠지요. 귀인왕은 말했다. 여러모로 가르쳐줘서 고맙소. 우리들은 이만 작별을 고하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세 분께서는 단자를 자신 후에 가셔야 일할 기운이 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문가에 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게 누구 없느냐? 간식을 좀 가져오너라. 문 밖에 하인들이 소리 높여서 대답했다. 귀인왕은 말했다. 부를 것 없소. 그는 아들의 손을 잡더니 귀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재에서 나갔다. 두 사람은 생각했다. 너는 그 꽃을 새긴 단자 가운데 10중 8구 무슨 수작을 부려놓았을 것이다. 단자의 꽃을 새길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다.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을 줄 알고. 그들 세 사람은 위소보의 부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맑은 차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위소보는 그들을 문 입구까지 전송하고 두 손을 모아 작별을 고했다. 이 후배는 기쁜 소식을 알려올 사람을 목을 빼고 기다리겠습니다. 귀신수는 손을 뻗쳐 대문에 돌사자 머리를 한번 쳤다. 그러자 대뜸 돌가루가 마구 휘날리는 것이 아닌가. 그는 냉소를 흘리더니 멍하니 떠났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이 일장을 만약 내 머리 위에 후려쳤다면 정말 참담한 맛이었겠구나. 그는 나에게 그들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일장으로 내 머리통을 쳐서 박살을 내겠다는 것이겠지. 그도 역시 손을 뻗쳐 그 사자 머리를 후려쳤다. 순간 그는 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다. 손바닥 여기저기에 피멍이 맺혀 있었다. 돌사자의 머리는 원래 매끄러웠는데 조금 전에 귀신수가 일장을 후려쳐 많은 돌조각이 튀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져 있었던 것이다. 손바닥을 살펴보니 피멍만 들었을 뿐이지 다행히 피는 흐르지 않았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10권 10장 10. 가짜 태우를 압송하다. 위소보가 동쪽 대청으로 들어섰을 때 진근남 등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사부에게 말했다. 자금성의 상세한 사정을 귀씨 부부에게 이야기하고 방금 그들을 전송했습니다. 진근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귀씨 부부가 설사 오랑캐 황제를 찔러 죽인다 하더라도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군웅들은 착잡한 심사에 사로잡혀 묵묵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간혹 한두 사람이 몇 마디의 말을 했으나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로부터 다시 반 시즌쯤 지나자 문 밖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백작 나으리께 아뢰입니다. 장제도께서 볼 일이 있어 뵙겠다고 하십니다. 한밤중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건가? 이미 내가 잠이 들었으니 볼 일이 있으면 내일 다시 오라고 전하게. 그 사람은 대답했다. 예. 그러자 진근남이 위소보를 보고 나직이 말했다. 혹시 왕궁에서 무슨 소식이 왔는지도 모르니 내가 가서 물어보려무나. 위소보는 대답을 하고 대청으로 나갔다. 조양동, 왕진보, 손사극 세 사람이 대청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놀라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장용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위소보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히 물었다. 장제독은? 왕진보가 대답했다. 대인께 아뢰입니다. 장제독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백작부 문 밖에 기절해 쓰러져 있는 것을 떠매고 와 상방에 눕혀 놓았습니다.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아니, 왜 기절을 하였단 말이냐? 그는 서둘러 상방으로 달려갔다. 장용은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안색이 창백하여 가슴이 연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장제독 어떻게 된 일이오? 장용은 천천히 눈을 뜨면서 입을 열었다. 비. 그러더니 두 눈을 까뒤집고 다시 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그의 품속에 손을 집어넣어 자신이 쓴 상주문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내심 야단났다고 부르짖었다. 손사극은 말했다. 조금 전 술라를 돌던 병졸이 와서 백작부 문 밖에 수백 걸음 떨어진 곳에 한 명의 군관이 쓰러져 있다기에 가서 살펴보니 바로 장제독이었습니다. 장제독의 머리에 무언가에 부딪혀 흘러내린 피가 이미 굳어 있는 것을 보면 기절한 지 오래된 듯합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기절한 지 오래되었고 상주문을 전하지 못했다면 문을 나서자마자 독수를 입은 것이 틀림없다. 혹시 세 마리의 자라가 사람을 문 밖에 매복시켰다가 내가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 밀고 하는 것이 두려워 장제독에게 손을 쓴 것은 아닐까? 그는 여간 초조하지 않았다.
이때 장용이 다시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왕진보는 재빨리 술 주전자를 들고 그에게 몇 모금의 소주를 마시게 했다. 손사극과 조양동은 소주를 그의 손바닥에 붓고 마구 비벼주었다. 장용은 약간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비직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서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갑자기 가슴속이 칼로 애는 듯 아파왔으며 다시 몇 걸음 걷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대인이 당부하신 일을 처리하지 못했으니 비직은 즉시 그러면서 몸을 버둥거리며 일어나려고 했다. 장영, 아무쪼록 누워서 쉬시구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켰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외다. 위소보는 상주문을 왕진보에게 주어 조양동, 손사극과 함께 위사들을 데리고 급히 왕궁으로 달려가 황제에게 바치라고 분부했다. 그는 몹시 초조해졌다. 귀씨 집안에 세 사람이 간지 반시즌이 넘었다. 소현자는 이미 목숨을 빼앗겼을지도 모른다. 왕진보 등 세 사람은 즉시 명령을 받들고 달려갔다. 장용은 말했다. 대인, 서재의 그 영감의 무공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나오자 그는 저의 등을 쿨룩 가볍게 한번 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때 이미 내상을 입었지 뭡니까? 대문을 나서자마자 즉시 발작을 일으켜서 대인의 큰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위소보는 그제서야 귀신수가 이 상주문이 밀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역시 의심하여 암암리의 중수법을 써서 장용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을 알았다. 장용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위소보는 말했다. 장영, 안심하고 정양이나 하시오. 이 일은 조금도 그대를 탓할 수 없소. 제기랄. 그 늙은 자라가 그대에게 암수를 썼으니 우리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소. 그는 다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신복에게 빨리 삼탕을 끓여서 장용에게 마시게 하는 한편 의원을 불러 치료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쪽 대청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궁에서 무슨 소식을 전해온 것이 아닙니다. 장제독이 귀인왕 나으리에게 중상을 입어 아무래도 목숨을 건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일제히 물었다. 그가 왜 장제독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장제독이 저택 앞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가 그들 세 사람이 나서는 것을 보고 앞으로 다가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귀인왕 나으리께서 그만 일장을 후려치신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같이 생각했다. 어느 누가 신권무적의 새끼손가락 하나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위소보는 매우 후회했다. 만약 장제독이 독수를 당할 것을 알았고 상주문을 소현자에게 먼저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궁 안의 사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동서남북을 헷갈리게 만들어 뒤죽박죽 되도록 이야기했을 텐데 내가 산과 바다를 뒤섞어 놓는 식으로 황극전을 수왕궁으로 옮겨놓고 중화궁을 문화전으로 옮겨놓았다면 세 마리의 자라는 황궁 안에서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다가 어지러워서 방향도 가늠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딱딱이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경을 알리는 소리였다. 다시 한참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멀리서 개들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제히 칼자루를 잡고 벌떡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개들은 한동안 지저대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한참이 지난 후 조용한 가운데 은연중 닭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곧이어 닭 우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창문에는 희뿌연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날이 밝았군요. 저는 궁 안으로 달려가 봐야겠습니다. 진근남은 말했다. 귀씨 부부와 그 아들이 만약 불행히도 실수하였다면 너는 반드시 방법을 강구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 오륙기 형의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들을 탓할 수 없는 일이다. 무릇 대의를 중시하고 사사로운 사귐을 가볍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오만한 태도를 지었던 건 역시
마음에 둘 필요가 없느니라. 위소보는 말했다. 사부님의 분부는 제자 역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 소황제를 이미 죽였다면 제자가 이 작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구출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는 소황제가 지금쯤 귀씨 집안의 세 사람에게 피살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아파 대뜸 눈물이 흘러내리고 목이 메어서 말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형은 그 기회를 빌려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목검성이 말했다. 귀씨 부부가 이를 저질렀다면 성패를 막론하고 오늘 북경성 안은 크게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깥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 반드시 나가서 안배하여 모두들 흩어져 숨도록 한 후에 이 풍파가 지난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남은 말했다. 그렇소. 폐이의 형제들 역시 성내에 각처에 있어. 모두들 흩어져 있으라고 통지하고 강호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이르시오. 오늘 밤 유시에 다시 이곳에 모여 금후의 행동을 상의하도록 합시다. 여러 사람들은 응낙했다. 그 즉시 4명의 천지회 형제들이 나가서 살펴보도록 했다. 그들이 되돌아와 아무런 이상도 없다는 전가를 받고서야 차례차례로 백작부에서 떠나갔다. 위소보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손사극이 돌아와서 상주문을 국문을 지키고 있는 시위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시위들을 통솔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대인이 은밀히 고하는 상주문이라고 하여 황상께 바쳤다는 보고를 했다. 그들 세 사람이 국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오경이 되도록 그 통솔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왕진보와 조양동 2사람을 여전히 국문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위 대인이 걱정하실까봐 먼저 와서 보고하는 것이라 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그대는 장제독을 보살피도록 하시오. 그는 매우 근심에 차서 친이병에게 가짜 태후 모동주를 조그만 교자에 태우도록 하고 궁으로 들어가 황상을 뵙고자 했다. 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사방은 조용하니 아무런 기색도 없었다. 10여 명의 국문 시위들이 앞으로 나와 인사를 드리고 모두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부총관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양주 지방은 놀기가 좋았던가 보지요? 위소보는 속으로 약간 마음을 놓으며 생각했다. 궁 안에서 큰 소란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나에게 양주의 일을 들먹일 심정이 아닐 것이다. 그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동안 모두들 별일 없었소? 한 명의 시위가 말했다. 부총관님의 덕택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편안합니다. 다만 오삼계 늙은 녀석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황상께서는 매우 바쁘시며 삼경 야밤에도 대신들을 궁으로 불러서는 이 일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위소보는 다시 한번 속이 느긋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시위가 웃으며 말했다. 총관 대인께서 북경으로 돌아오셔서 황상을 도와 큰일을 처리하게 될 테니 황상께서는 이제 좀 한가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들은 아첨 떨지 말게. 나는 양주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모두 여러 형제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안배했네.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네. 시위들은 모두 기뻐하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위소보는 작은 교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은 태후와 황상께서 분부하여 잡아오라 하신 국사범이네. 그대들이 한번 보게나. 그는 시종들로 하여금 교자의 휘장을 들추게 하고 국문의 시위들이 수색하도록 했다. 시위들은 평소의 예에 따라 흉기 등 금지된 물건이 있는가를 살펴본 이후 말했다. 부총관 대인께서는 이번에 적지 않은 공로를 세우셨으니 또 벼슬이 오르시고 축하술을 얻어마시게 되었군요. 위소보는 궁 안으로 들어서서 건청문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위사들에게 물어보았다. 그제서야 황상께서는 양심전에서 대신들을 불러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논하고 있으며 아직도 의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위소보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서 생각했다. 어젯밤 황상께서는 바쁘셔서 잠도 주무시지 못했구나. 대신들을 불렀을 때는
자연히 사방에 삼엄한 경계망을 치기 마련이다. 양심전 사방에는 수백, 수천 개의 등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을 테니 귀씨 집안의 그 3마리 자라들이 어찌 황상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소현자가 일찌감치 침대 위에서 잠을 잤고 등불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더라면 어젯밤에 이미 화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야말로 홍복제천이로구나. 다행히 오삼계 늙은 녀석이 싸움에 이기는 바람에 황상께서는 마음의 초조함을 느끼시고 밤이 새도록 이를 논의하신 모양이구나. 그는 양심전 밖에 이르러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강희의 총애를 받고는 있었지만 황제가 왕공 대신들과 궁국 대사를 논하는 자리에는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반시진 넘게 기다려서야 내반수귀가 대전의 문을 열었다. 강친왕 걸서, 명주, 세객도 등이 차례로 나왔다. 대신들은 위소보를 보자 모두 미소를 짓고 두 손을 맞잡아 보였으나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건네지는 못했다. 태감이 통보하자 강희는 즉시 그를 불렀다. 위소보는 위로 올라가 큰절을 하고 몸을 일으켰다. 강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신수가 훤해 보였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황상, 소신이 황상을 배울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하룻밤 내내 걱정을 했는데 강희가 무사한 것을 보니 그만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강희는 웃으며 물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우는가? 소신은 기뻐서 웁니다. 강희는 그가 진정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웃었다. 좋아, 좋아. 오삼계의 늙은 녀석이 정말 반란을 일으켰네. 그는 이미 몇 번 싸움에 이겼는데 내가 그를 두려워하여 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일세. 제기랄. 나는 이미 오응웅의 머리를 잘랐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아하는 소리를 냈다. 황상께서는 이미 오응웅을 죽였습니까? 그렇다네. 대신들도 나에게 오응웅을 죽이지 말라고 권하더군. 뭐 왕사가 출전을 해서 불리하다면 오삼계와 강화를 할 수도 있고 그를 번왕 자리에서 철수시키지 않고 영원히 운남을 지키도록 하면 된다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응웅을 죽이면 오삼계가 더욱 흉악하게 날뛸 것이라 하더군. 쳇 모두 겁쟁이들이야. 황상의 영단이십니다. 소신은 군영회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유와 노숙이 송권에게 신하들은 조조에게 투항을 할 수 있으나 주공께서는 투항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공 대신들은 오삼계와 강화를 하려고 하지만 황상께서는 강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희는 크게 기뻐서 탁자를 한번 내리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내려오면서 말했다. 소계자, 그대가 하루라도 더 일찍 와서 그 도리를 대신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면 그들은 감히 나에게 강화하라고 권하지 못했을 것이네. 그들은 오삼계에게 투항을 하면 똑같이 상서나 장군을 하게 될 것이니 무슨 손해를 보겠는가? 그는 대신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반면에 위소보는 학문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위소보의 손을 잡고 커다란 탁자 앞으로 다가갔다. 탁자 위에는 커다란 지도가 놓여 있었다. 강희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이미 정규병을 거느릴 장군을 내려보냈네. 한 길은 형주에서 상덕까지 지키도록 했고 다른 길은 무창에서 악주까지 지키도록 하였는데 순승군왕 느기금을 영남정구대 장군에 봉하여 장수들을 이끌고 적을 소탕하라고 했네. 조금 전 나는 형부상서 망락에게 서한을 지키라고 했네. 오삼계가 운남, 귀주, 사천성을 얻은 후 호남성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해도 우리들은 그를 겁낼 필요가 없네. 황상, 소신에게도 일을 맡겨주십시오.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오삼계라는 늙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강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군을 통솔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닐세. 그대는 궁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하세. 더군다나 이번에 내보낸 사람들은 모두 만주의 장수들과 관원들이며 만주의 병졸들이라네.
아무래도 그들은 그대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걸세. 예.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삼계는 한인들에게 봉기하여 오랑캐들을 무찌르자고 했다. 나는 가짜 만주인이니 황상께서는 자연히 나를 믿지 못하실 것이다. 강인은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그대의 충성심을 못 믿는 것은 아니네. 소계자, 오삼계의 병마는 무섭기 이를 데 없네. 3년이나 5년 심지어는 7, 8년이 걸려야 그를 정벌할 수 있을지도 모르네. 처음 몇 년은 우리가 반드시 패할 걸세. 이번 토벌은 처음에는 우리가 고달프겠지만 뒤에는 좋아질 걸세. 먼저 패하고 뒤에 승리를 거둘 것이네. 그대는 패전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승전을 좋아하는가? 물론 승전을 좋아하지요. 투고와 갑옷을 내던지고 황망히 도망치는 맛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강인은 웃었다. 그대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니 나 역시 그대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네. 처음 3년이나 5년 동안은 패전을 할 것이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싸우도록 하는 것이지. 그리하여 오역적이 지칠 대로 지쳐서 대국이 이미 판가름 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대를 다시 운남으로 보내 친히 그 늙은 녀석을 잡아오도록 하겠네. 위소보는 크게 기뻐 말했다. 황상의 은혜는 정말 하늘보다 높고 깊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오삼계를 사로잡은 사람에게 오삼계의 벼슬을 내리겠다고 했네. 소계자, 이번에야말로 그대의 재수를 두고 봐야 할 것이네. 제기랄, 그대의 꼬락서니는 평서왕답지 않은데? 하하하.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한참 동안 위소보를 들여다보더니 웃었다. 지금은 그저 원숭이 같아. 조금도 닮지 않았네. 그러나 6, 7년이 지나서 그대가 20살이 된다면 왕야에 봉해진다 해도 어울릴 듯 하군. 하하하. 위소보는 웃었다. 평서왕인가 하는 벼슬, 소신은 아마 그만한 복은 타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상께서 저를 대장수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운남으로 가서 오삼계를 잡아오라고 하시면 정말 대장수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신은 그야말로 손에 장팔사모를 쥐고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지요. 오삼계 나서서 장수의 이름을 밝히도록 해라. 그러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천지신명께서 보살피시어 오삼계가 일찍 죽지 않고 소신이 친히 그를 잡아 이곳에 데려와 무릎을 꿇이고 황상에게 큰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은 웃었다. 좋아, 좋았어. 그는 다시 정색을 하고 말했다. 소계자, 우리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외로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네. 전쟁에 져도 상관은 없지만 나라가 어지럽지는 않아야 하네. 반드시 대장수의 재주를 가진 사람만이 지더라도 나라 안을 어지럽히지 않고 버티어나갈 수 있다네. 그대는 복을 타고난 장수이지만 용장이나 명장 등은 못되고 더군다나 대장수감은 아닐세. 아, 애석하게도 조정 안에는 대장수감이 없단 말일세. 황상 자신이 바로 대장수가 아니십니까? 황상께서는 이미 우리가 처음 몇 년간은 반드시 질 거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패고 노름을 하는 것처럼 황상께서 전주가 되어 처음에는 그에게 7번, 8번 패하는 척하면서 조금도 손해에 연연해하지 않아야죠. 우리들은 본전이 두둑하여 태산의 석감당과 다를 바 없으니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돈을 잃었을 때 그저 그에게 빌려주는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들은 좋은 패를 마구 내는 것이지요. 한 쌍의 임패, 한 쌍의 지패, 한 쌍의 천패, 그리고 지존보 등 좋은 패들을 마구 내놓고서는 상대방을 통째로 죽이고 먹는 겁니다. 그럼 오삼계라는 늙은 녀석은 나자빠져 말은 땅바닥에 구르고 손 안에는 아무것도 쥘 수 없으며 주머니는 하늘을 향하고 뒤집어 놓은 패는 하나같이 별십이 되는 거지요. 강인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조정에 대장수가 없으나 내 자신이 대장수라 한 말은 정말 틀리지 않다. 진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견뎌낼 만한 사람은 나 이외에 아무도 없다.
그는 탁자 위에서 위소보가 올린 그 비밀 상주문을 집어들고 말했다. 그대는 누군가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니 나에게 조심해서 경계하라고 했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소신이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잡혀있던 까닭에 사야로 하여금 상주문을 쓰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황상께서는 총명하기 이를 데 없으시니 한 번에 알아보셨군요. 그 자객은 눈을 뜨고서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만세하께서는 홍복제천이시니 반역자가 역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헛되이 고생만 할 뿐이지요. 어떤 자객인가? 오삼계가 서울로 보낸 자들입니다. 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역적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나는 즉시 3배로 시위들을 늘렸네. 어젯밤 그대의 상주문을 보고는 다시 내관 수비들을 더 강화시켰지. 위소보는 말했다. 이번에 오역적이 보내온 자객의 무공은 정말 무섭습니다. 비록 성천자에게 백신이 있어서 보호를 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100배 더 조심해야 황상께서 놀라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말했다. 황상, 소신에게 한 가지 보물과 같은 조끼 잠방이가 있습니다. 몸에 걸치고 있으면 칼과 창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소신이 벗어서 황상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는 장포의 단추를 끌으려고 했다. 강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오배의 집에서 몰수한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 가죽이 아무리 두텁더라도 느닷없이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자 그만 얼굴이 시뻘겋게 되었다. 즉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황상을 속일 수가 없군요. 강인은 웃었다. 그 금사배심은 전명나라 궁에서 얻은 것이네. 당시 오배가 많은 공을 세웠고 적진을 함락시키느라고 몸에 칼이나 창, 화살, 돌에 입은 상처가 적지 않았네. 그렇기 때문에 섭정왕께서 그에게 그것을 내리신 것일세. 내가 자네를 오배의 집으로 보내 가산을 몰수하였을 때 그 몰수한 재산 목록에는 이 금사배심이 없더군. 위소보는 해하고 웃어 보이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강인은 웃었다. 그대가 오늘 벗어서 나에게 주겠다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그대의 충성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네. 그러나 나의 몸은 깊은 궁궐 안에 있고 수백, 수천의 자객이 들어오더라도 내 가까이에는 다가오지 못할 것일세. 그러므로 그 배심은 필요가 없네. 그대가 나를 위해 바깥에서 일을 처리할 때 종종 위험한 일에 부딪힐 것이니 그 배심은 내가 오늘 그대에게 하사한 것으로 해두세. 위소보는 다시 꿇어앉아 은혜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다. 그러나 이미 식은땀이 등줄기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큰일이다. 내가 42장경을 훔친 일은 황상께서 모르셔야 할 터인데 소계자 그대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네. 그러나 그대가 일을 할 때에는 좀 얌전하게 처리해야 하네. 만약 그대의 몸에 걸치고 있는 그 금사배심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면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일이야. 예. 소신이 어찌 감히 그런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다시 몇 번 큰절을 하고서야 몸을 일으켰다. 양주의 일은 이후에 다시 말하도록 하게. 그는 하품을 했다. 지난밤 잠을 자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척 피곤한 모양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태후와 황상의 덕택으로 극악무도한 늙은 갈보를 소신이 잡아왔습니다. 강인은 이 말을 듣자 외쳤다. 빨리 데려오게. 빨리 데려오란 말이야. 위소보는 나가서 4명의 시위에게 명하여 모동주를 끌고 대전 안으로 들어와 강희 앞에 꿇어앉혔다. 강희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더니 호통을 쳤다. 고개를 들어라. 모동주는 잠시 주저하더니 고개를 들어서 강희를 바라보았다. 강희는 그녀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다. 이 여자는 나의 친어머니를 죽이고 부왕을 슬프게 하여 출가하게 만들어 나를 부모가 없는 천혜고아로 만들었다.
그녀는 태우를 수년 동안 몰래 감금시키고 괴롭혔으니 이 세상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이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은 후 그녀가 나를 줄곧 키워왔다. 그녀는 실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며 나의 친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었다. 깊은 궁궐 안에서 진정으로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과 교활하고 일을 잘 저지르는 소개자밖에 없으리라. 만약 그녀가 동학비와 동학비의 아들인 영친왕을 죽이지 않았다면 부왕께서 동학비를 지극히 총애하셨으니 대위는 반드시 영친왕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황제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나에게 공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강인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한스러운 일은 조실부무한 자식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몇 년 동안 친히 정권을 잡고 보니 대위를 만약 남에게 빼앗기면 만사가 끝장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왕의 권위가 부모의 인자한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일이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동주는 그의 안색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해도 황상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쪼록 몸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복령 연화탕을 잡숫고 계시겠지요? 강인은 넋을 잃고 있다가 그녀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그렇소. 매일 먹고 있소. 모동주는 말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오니 친히 나를 죽여주십시오. 강인은 속으로 괴로운 것을 느끼고 고개를 저으며 위소보에게 말했다. 그녀를 잔영궁으로 데리고 가 태우를 뵙도록 하게. 태우께서 성단을 내려 처리하시라고 전하게. 위소보는 오른쪽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예. 강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가보게. 위소보는 품속에서 가리단과 상결이 쓴 2장의 상주문을 꺼내서 2걸음 앞으로 나서며 강희에게 바치고 말했다. 황상께서는 기뻐하십시오. 서장과 몽고의 병마는 이미 오삼계와 반목하여 황상을 위해 힘을 다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강인은 연일 군사를 움직이고 장수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서장과 몽고의 병마가 오삼계의 반란에 호응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소보가 이와 같은 말을 하자 놀라고 기뻐서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는 상주문을 펼쳐보고 더욱 기뻐 어찌할 줄 몰랐다. 그는 손을 저어 시위에게 모동주를 대전에서 데리고 나가도록 한 후에 위소보에게 물었다. 이 큰 공을 그대가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었는가? 제기랄. 그대는 진정으로 커다란 복을 타고난 장수야. 이때 서장과 몽고의 병력은 무척 강한 편이었다. 강인은 상결과 가리단이 오삼계와 결탁하고 이미 많은 군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유사시에 움직이려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상주문에는 매우 공손하고 간절한 어조로 오히려 오삼계를 토벌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고 하니 어찌 흐뭇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일시진실로 여겨지지 않았다. 위소보는 매번 소황제가 자기에게 제기랄이라고 말할 때는 그가 마음이 흡족할 때임을 알고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황상의 홍복이십니다. 소신은 그들과 의형제를 맺어 상결대라마는 큰형이 되고 가리단 왕자는 둘째 형이 되었으며 소신은 셋째 동생이 되었습니다. 강인은 웃었다. 그대는 정말 신통력이 대단하군. 그들이 나를 도와 오삼계를 치는데 자네는 그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다고 응낙하였는가? 황상께서는 밝게 살피셨습니다. 우리들이 의형제를 맺은 것은 그저 명색일 뿐이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황상께서 벼슬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상결은 활불이 되고 싶어하고
달뇌활불과 반선활불 외에 황상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그에게 다시 상결활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리단 왕자는 전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소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전체를 좋아한다고? 아, 그는 중가리안이 되고 싶은가 보군. 이 일은 어렵지 않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닐세. 그때 가서 칙서를 내리고 어보를 찍어 그대를 흠차 대신으로 삼아 그곳으로 보내 선포하면 되는 일일세. 그대는 그대의 큰형과 둘째 형에게 힘을 써주기만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일을 내 모두 응낙한다고 말하게나. 그러나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실제 행동은 저렇게 나오는가 하면 바람 따라 키를 돌리는 것처럼 어느 쪽에서 승리를 하면 그쪽을 돕는다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네. 황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두 의형의 성품은 결코 고명한 편이 못 되니 황상께서도 완전히 믿지 마시고 방비하셔야 할 줄 압니다. 황상께서는 우리가 처음 몇 년은 패전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두 사람이 오히려 전주를 돕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을 도와 천문 쪽에 걸 것을 방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먼저 못을 박아둠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생각이었다. 강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도 옳아. 그러나 우리 역시 그들이 두렵지 않아. 그들이 만일 공격해 온다면 천문, 좌청룡, 우백호에서 모조리 잡아먹자. 위소보는 껄껄 웃으며 속으로 매우 탐복했다. 황상은 패고 노름에 있어서도 매우 노련하구나.